바다기사단의 범위를 한 4가지로 잡아서 이제까지 진행을 했고, 개인들을 양성해가지고 활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해봤는데요. 개인으로 이 활동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홍선욱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꽂혀서 지금 24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면서도 해양 쓰레기 전문 연구소인 오션을 16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해양 생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민원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해양 생태계 또 연구를 하다 보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제 직접 와닿는 문제인데 연구적으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 대표 곽태진입니다. 저는 본업으로 이런 수중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한 5년 전부터 홍 대표님과 함께 수중 환경을 조사하고 데이터화해서 사람들과 알리는 거를 좀 취미생활처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다기사단은 한 4년여 전에 저희 이제 가깝게 일하고 계시는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기존의 시민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조사하는 방법이 조사 카드에다가 손으로 기록하거나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고 다시 그걸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약간 오래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드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지고 시민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괜찮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들이 모여지면서 맨 처음에 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곽태진 대표님 하시던 수중 활동 2가지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드론을 이용하는 곳은 스카이나이츠라는 이름을 붙여봤고, 바다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쿠아나이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다른 연구에서 했던 방법들을 또 적용해서 테라나이트도 만들고, 또 AI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또 어원나이츠의 AI 버전도 만들고, 이름도 새롭게 바다기사단이라고 만들었고요.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기사단 중에는 저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아쿠나이트 소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으로 해양 침적 쓰레기에 대한 가이드북, 그리고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해양 쓰레기들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가 이제 1단계가 올해 끝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혹시 오션이나 다른 이런 시민 과학자분들한테 그 영향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쪽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 제가 우리 곽 대표님을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대표님 만났을 때는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원님이 팀부스터를 만나고 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대표님 이분들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뵙자고 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생물들의 피해,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 귀한 자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았잖아요. 40여 건 되었었는데,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떤 쓰레기가 어떤 생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볼 때, 우리 민 박사님이 그때 그 생물종을 다 동정을 해주셨잖아요. 사진 속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종인지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동정을 해주셔가지고 사례집 만들 때 우리 세 팀이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솔직히 보면은 이런 NGO 활동이라든가 해양 환경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은 분들 만나는데 되게 기분 좋은 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기분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션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 감동이,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는구나,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좀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해양 보호구역 관련된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 유럽 나라에서 지금 해양 보호구역, 그다음에 뭐 쓰레기 관련된 발표를 하는데 거기 환경단체 분들이 발표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오션이 있다는 걸 제가 막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해양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진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어업이라든지 해양 보호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30%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금 지정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벌써 30% 이상 지정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있고,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노케치존으로 아예 만들어서 해양 생태계가 뭔가 좀 보존되고 그게 그 옆에 지역까지 다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보존 활동,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데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만약에 지원할 수 있거나 워크숍 할 때 우리 장소라든지 자료라든지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게 국민들한테 아니면 바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생각하면 전선에서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서 나서서 활동해서 바다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보람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일반 사람들이 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워크숍 장소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는 데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장소를 정할 때 일부러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연구소로 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연구소는 이제 동해 쪽 관련된 연구를 하지만 남해연구소도 있고 거제도에, 그다음에 또 제주에도 제주연구소가 있어요. 제주는 특히나 지금 아열대가 되고 막 온난화와 관련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연구소를 또 빌려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네,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제주도로 그럼 가는 걸로. 이번에 거기 엄청나게 큰 실험 시설이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m가 넘는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환경을 직접 재현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수조 건물이 아예 져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일반 시민에 가까운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해양연구소를 이렇게 한번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뿌듯한 거죠.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러면 나도 내 취미생활이지만 수중 활동을 할 때 좀 더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더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기회를 좀 두 분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기사단의 범위를 한 4가지로 잡아서 이제까지 진행을 했고, 개인들을 양성해가지고 활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해봤는데요. 개인으로 이 활동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급 참가자들만 각별히 좀 뽑아가지고 이번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분들이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단체 플러스 자기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까지 바다기사단 활동을 확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기부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국민들하고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도 블로그를 만들거나 저희 연구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구하는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를 낸다든지 이런 홍보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SNS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홍보 전문가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바다거북 발견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3년 정도 됐네요. 울릉도에서 죽도라는 섬 앞에 이제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둘이 마지막에 이제 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배창수 연구원이 제 핀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는데 바다거북이 딱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제주도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GS 리테일과 함께하는 바다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북이를 테마를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번 저희가 환경 활동을 하기로 기획을 했고,
이왕이면은 거북이가 테마인데 거북이 한번 보고 싶다 막 그랬는데 다행히 우연치 않게 그 섭섬의 소천지라는 그 포인트에서 바다 거북이를 좀 봤죠. 그리고 또 다행히 사진기를 갖고 계시는 김혜진 작가님이 좀 보셔가지고 그 순간 딱 포착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거북이가 잘 안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협을 경험했었는지 아니면 뭐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게 가더라고요. 이게 뭐 토끼와 거북이의 그 거북이가 아닙니다. 수중에서는 이게 도저히 사람은 쫓아갈 수 없는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봤고 그래도 너무 기분 좋았죠. 우리 바다에 거북이가 많이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바다 거북이 연구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개체가 연간 수십 개체. 그래서 연구한 개체도 지금까지 80개체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살고 있는 거고 그 이동 경로가 제주도하고 중국하고 동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쪽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개체 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한 개체만 발견해도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그 충격은 크죠. 오래 살기로 유명한 이 장수하는 바다거북이 수도권에서 키워가지고 방생한 지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죠. 잘 키워가지고 나가서 자연 상태에서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먹고 11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바다 쓰레기로 인한 바다 거북의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개체 수가 적은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바다거북 발견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3년 정도 됐네요. 울릉도에서 죽도라는 섬 앞에 이제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둘이 마지막에 이제 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배창수 연구원이 제 핀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는데 바다거북이 딱 있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바다거북을 본다는 거는 그때는 촬영을 해서 그 해, 그 전해, 그 전전해까지 자료는 보고 알았었어요. 걔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크지 않은 성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도 붉은 바다거북인데 푸른 바다거북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푸른 바다거북이 울릉도에서 발견된 건 처음적인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먹을 거를 먹는데 걔가 초식성이라 그랬잖아요. 식물을 먹는데 보니까 오키나와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있는 옥덩굴이라는 바다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거를 우연히 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아열대화가 우리나라 바다가 많이 진행되면서 특히나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여기 울진에서도 물속에서 이제 죽은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바다 거북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물에 얽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올라가서 죽은 상태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바다 거북이 올라올 확률도 많아지고 서식 환경을 저희가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속에. 내년부터 침적 쓰레기의 2단계 연구 사업이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바다거북하고 바다새, 얽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섭식에 의해서 플라스틱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 그 두 가지 종류의 생물에 국한돼서 피해를 최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와 오션 쪽 같은 데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중 생태가 좀 좋아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 부산에는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오고 거기서 실제 태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원래 태어난 곳이니까 많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좀 저희 생태가 좀 복원이 돼서 다이빙 하는 다이버 입장에서 수중에서 거북이를 좀 친구처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다 거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은 터틀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튜브 형태 같은 그런 플라스틱을 바다 거북이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자국이 쓰레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바다 거북이 서식하는 쪽에 가까이 가면 그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다 거북이 뭔가를 먹어가지고 뱃속에 이제 쓰레기가 차서 죽은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무검을 해가지고 알잖아요. 이렇게 해파리 같이 흐늘거리거나 투명한 그런 거 이외에도 딱딱한 것도 얘네들이 씹어서 먹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 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다거북이 여기가 주 서식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 가면 바다거북 항상 볼 수 있어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보통 보다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구팀이 가서 직접 거기 들어가서 걔의 생태를 조사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주변에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연구할 만큼 조우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주 서식지인 일본 큐슈의 남쪽에 보면 첫 번째 그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붉은 바다거북의 북태평양 최대 산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바닷가를 들어가도 바다거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기술까지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 바다거북이 어떻게 평소에 먹이를 먹고 몇 마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고 얼만큼 올라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런 시민과학자분들이 바다거북 출몰하는 이런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이렇게 조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든 시민 과학자들을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5, 6년 전보다 지금 해양에 관심이 도는 뭐 두세 배도 아니고 한 10배 이상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피해 사례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요새 뭐 SNS가 됐던 어떤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알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 쓰레기를 실제 데이터로 보기 시작한 게 25년째거든요. 초창기에 봤던 데이터하고 지금의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플라스틱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게도 늘고 개수도 늘고 20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늘었는데 최근 1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심각했던 스티로폼 부표, 우리 양식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는 지금 확실하게 줄었어요.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개수가 가장 많았던 1위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많이 찾고 그걸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가가 스티로폼 부표를 오래가는 인증 부표로 바꾸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정책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스러져서 발포 형태의 조각은 지금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과학자들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시기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시민과학자들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의 어떤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준을 높게 잡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맞춰주기만 하면 그리고 약간의 훈련만 가해준다면 시민과학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6년간 했던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이 2023년에 중단이 되는 바람에 2024년, 25년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 이전에 감소하던 추세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시민과학을 해왔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끊어서 중단된 사업을 시민단체들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줘서 지금 약간의 명맥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걸 가지고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연구소, 그리고 그거를 바치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가 돼서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GSA랑 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GS에서 먼저 좋게 보셨나 봐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진솔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컨택이 왔고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보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오션하고 좀 같이 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션이 이런 경험이 많고 도움을 좀 받아야지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중 분야를 좀 같이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또 같이 연구자들과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션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맨날 흔들린다.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내서 계속 활동을 하고 뭐 데이터도 모으고 사진도 찍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한 번 가면 한 2, 30만 원씩 쓰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 뭔가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의 현타가 왔는데 오션이 가려운 쪽을 되게 완전 빡빡 긁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자원봉사자예요.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근데 다만 시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저 친구가 가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야, 내가 저번에 가봤더니 저쪽에 폐통발들이 막 뭉쳐 있어. 나 그거 가서 사진 찍고 싶어. 나 사진 찍어가지고 기록해 놓고 싶단 말이야. 거기 나랑 가자. 그렇다 해서 제가 그 친구 비용까지 내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한테 뭐 인력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실비 정도가 어떻게 보존이 된다라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활발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긍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 연구소, 그리고 그거를 바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가 돼서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오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S 측에서는 GS 리테일 매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같은 그런 가전제품들을 폐기를 해야 될 때 자원순환센터에다가 갖다 주나 봐요. 그럼 거기서 폐가전에 대한 일종의 수익금이 생긴답니다. 그 수익금을 좋은 곳에 이제 쓰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 경영 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이걸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이 또 사회에 되돌아갈 수 있게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회의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 전체 기획을 할 때 뭐가 좋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바다거북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어요. 바다거북이 많이 다니는 길목은 어디일까? 바다거북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바다거북을 주제로 한 강연도 듣고 수중 생태계에 대한 사진도 함께 보고 거북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도 발표해서 다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바닷가에서 청소하면서 조사하고 청소하는 10가지 쓰레기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원래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시민들이 같이 모으고 그 데이터가 바다거북 연구하는 곳에 또 직접 제공이 돼서 서로 필요한 일을 같이 함으로써 바다거북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도 좀 피해를 줄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길게 보고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경영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된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팀 부스터란 모든 기록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까 이제 팀 부스터 없이는 저희는 수중과 관련된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좀 더 과학적으로 일반 다이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항상 우리 팀 부스터에 상의해서 가능한지 이렇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부스터가 없다면 오션의 바닷속 활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해연구소 같은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곳은 울릉도나 독도 이런 쪽에 그동안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 독도의 존재 가치를 지켜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바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뭐 데이터를 내고 논문을 쓰고 이런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바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생활 중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희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입증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폐로 알아내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구나. 제가 하는 연구,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람이 되는 분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오션을 변함없이 느끼는 거는요, 저희 활동을 좀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키오스트의 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이버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다이빙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잘 못 가는 곳, 나는
갈 수 있어. 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민과학과 연구소의 연결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도를 갈 수 있다거나 다이빙 포인트는 아니지만 연구선으로 갈 수 있는 데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1년 또는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모든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들에게 좀 기회를 좀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느꼈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보람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부스터는 그런 팀부스터의 활동 외에도 지금 아직은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동해연구소가 테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심해 쪽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심도 다이빙이 가능한 팀이거든요. 불러주십시오. 거기에 또 조사할 수 있는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하는 그 전이지대, 거기를 또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은 국민들하고 연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어서 저희도 홍보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연구 사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다기사단은 드론으로, 스마트폰으로, AI 그리고 수중 카메라로 바다에 접근하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반 분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정책이 되도록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기사단이 바다의 수호자가 되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거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플라스틱과 계속 접하면서 할 텐데 그걸 보고 이제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환경 보호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바다를 쉽게 이용을 했지만 바다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 인식은 좀 부족했거든요. 바다가 좀 더 깨끗해지고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숨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상황까지 오늘의 워크숍의 출발점이라면 좀 잘 지속돼서 이렇게 해서 바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GS 리테일과 함께 이 바다 숨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